판독지 같은 거 보면서 와, 이거 완전 암호문 아니야? 이렇게 느끼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신경외과나 신경과 쪽 의학 용어들이 특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맞아요. 스마트폰으로만 검색해봐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신경계 의학 용어들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걱정 마세요. 단순히 사전처럼 달달 외우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뇌과학에서 말하는 그 해마 학습법, 그러니까 재미있는 연상 이미지랑 비유를 통해서 이 낯선 단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안착시켜 드릴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수많은 의학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해를 동반한 연상입니다. 단순히 발음으로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아, 원리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단어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원리를 이미지로 딱 연결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과정은 단순히 병원 갈 때를 대비하는 걸 넘어서요.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낯선 이미지와 결합하는 과정이 자체가 여러분의 뇌,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하는 최고의 인지훈련이 됩니다. 와우. 뇌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내 뇌를 훈련시킨다. 완벽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제가 먼저 영어 발음을 선창하면 전문가님이 이미지를 던져주시고 뜻을 맞추는 콜앤 리스폰스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부터 가보죠. 우리 몸의 지휘본부, 뇌와 신경의 구조입니다. 자료 첫 단어 갑니다. 세레브럼. 세레브럼, 뇌 중에서 가장 크고 우리 몸의 CEO 역할을 하죠. 머릿속에서 자리를 가장 크게 럼 차지하고 있는 CEO입니다. 크게 차지하는 럼. 대뇌군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세레벨럼. 세레벨럼, 대뇌 밑에 작은 종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종이니까 벨이죠. 작은 종, 벨. 손해네요. 손해는 그럼 어떤 역할인가요? 공장장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CEO인 대뇌가 걷자 결정하면 우리가 안 넘어지게 근육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실무자가 바로 손해죠. 아하, 기능이 확 와닿네요. 다음 단어, 브레인스템. 브레인스템, 이건 단어 그대로 뇌를 받쳐주는 아주 든든한 줄기, 스템이군요. 맞습니다. 뇌관이죠. 호흡이나 심장 박동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중요하죠? 다음은 다이엔세팔론. 다이엔세팔론. 대뇌와 중뇌 사이에 다이엔, 절묘하게 끼어있는 부위입니다. 사이에 다이엔, 간뇌군요. 여기는 무슨 일을 하죠? 우리 뇌의 거대한 우편 집중국입니다. 후각 빼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 무조건 이 간뇌를 거쳐서 대뇌로 배달되거든요. 아하, 우편 집중국 간뇌. 그 아래로 내려가면 딱 중간 미드에 위치한 미드브레인, 중뇌가 있고요. 다음 단어, 폰스. 폰스. 뇌와 척수 사이를 튼튼한 다리처럼 연결해주는 교뇌입니다. 다리, 폰툰이나 폰스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다리 역할 폰스, 교뇌. 와, 뇌간 구조가 머릿속에 층층이 그려져요. 다음 단어는 엄청 기네요. 메줄라 오브동가라. 이름이 긴 만큼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숨을 쉬게 해주는 생명줄이 길게 오블롱하게 뻗어있는 연수입니다. 길게 오블롱 뻗은 연수, 그리고 아까 그 우집중국 시상의 아래 하이포에 위치한 하이포탈라무스. 하이포탈라무스. 시상 하부죠. 우리 몸의 체온이나 식욕을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 진짜 우리 몸 시스템 정교하네요. 자, 배관이란 전선 쪽도 짚어볼까요? Cerebral ventricles. Cerebral ventricles. 뇌 안에 물이 찬 빈 방입니다. 벤트리클, 빈방, 뇌실이죠. 빈방, ventricle, 뇌실. 그리고 머리통 cranial에서 직접 뻗어나오는 cranial nerves. cranial nerves는 뇌신경이고요. 정확합니다. 그럼 등골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는 굵은 메인 신경줄, 코드는 뭘까요? 아, spinal cord, 척수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전선들이 척수신경, 스파이널 너브스고요. 그럼 내 몸이 심장 박동을 막 알아서 오토로 조절하는 autonomic nerves. autonomic nerves는 자율신경이군요. 네네. 자, 그럼 이 신경망을 이루는 아주 작은 세포 단위로 가볼까요? 기본 단위인 뉴런. 뉴런은 익숙한데 뉴로글리아. 뉴로글리아는 생소하네요. 수많은 뉴런들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끈적한 풀, 글루처럼 딱 붙여주는 신경 교세포입니다.
아, 풀처럼 glue, neuroglia. 그럼 이 세포들이 막 조직처럼 갱처럼 뭉친 ganglion은 신경절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신경 가닥들이 그물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플렉스, 꼬인 상태가 플렉서스, 신경총입니다. 풀처럼 붙이는 글리아, 조직처럼 뭉친 갱, 복잡한 플렉. 연상기법 진짜 최고네요. 머리 바깥쪽 편에도 볼게요. 머리카락을 시원하게 캐내는 스캘프. 스캘프, 두피. 네, 그리고 뇌를 마치 왕관, 크라운 시우드 덮는 뼈가 바로 두개골, 크라니움입니다. 네, 크라니움.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게요. 이 뇌를 겹겹이 감싸는 삼중 방어막 시스템입니다. 뇌는 두부처럼 부드러워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제일 바깥쪽에 아주 두껍고 튼튼한 막이 듀라마터, 경막입니다. 제일 바깥 두꺼운 듀라마터, 경막. 중간막은 아라크노이드. 아라크노이드네요. 거미줄 아라크 느낌이죠? 맞습니다. 복잡하게 엉킨 거미줄처럼 생겨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죠. 거미막입니다. 거미줄 아라크노이드, 거미막. 그럼 가장 안쪽 막은 피아마터, 피부, 피아처럼 뇌에 착 달라붙은 연막이군요. 완벽합니다. 이제 의무기록지에 나오는 공간 용어 치트키를 하나 드릴게요. 접두사 에피. 에피는 바깥을 뜻합니다. 아, 그럼 경막인 듀랄의 바깥이니까 에피듀랄 스페이스. 에피듀랄 스페이스는 경막 외 공간. 네, 반대로 sub는 아래죠. 경막가래는 subdural space, 경막하 공간입니다. 오, 그럼 아까 완충역해라는 거미막, 아라크노이드 아래는 subarachnoid space, 거미막하 공간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 거미막하 공간을 타고 흐르는 아주 맑은 물, 플루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뇌척수액, CSF입니다. 맑은 물 플루이드, 뇌턱수액. 뇌가 진짜 에어백처럼 물에 둥둥 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고개를 흔들어도 뇌가 뼈에 안 부딪히는 이유죠. 자, 두 번째 섹션 넘어갑니다. 응급실 가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의식 상태 용어들이에요. 멀쩡하거나 기절하거나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세밀하게 나뉘죠. 자, 정신이 번쩍 깨서 시간, 장소 다 아는 명료 상태는 alert입니다. alert, 어리 번쩍. 다음은 기면 상태, drowsy네요. 네, 잠이 들어오지 하고 눈이 감기는 상태죠. 툭 치면 깨긴 합니다. 잠이 들어오지, drowsy. 여기서 더 나빠지면 stupor, 혼미네요. 자극에만 겨우 반응하고 뇌가 교류를 스톱,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스톱해버린 stupor. 다음, 세미코마는 혼수의 절반, 세미 반혼수고요. 코마는 대망의 혼수 상태죠. 쿨쿨 코 많이 골며 반응이 아예 없는 혼수죠. 뇌가 스스로 방어를 위해 스위치를 꺼버린 겁니다. 코마, 마니고노 코마. 아, 그럼 식물인간 상태인 vegetative state는 뭐가 다른가요? 코마는 다 꺼진 거라면 베지테이티브는 생명 유지는 되지만 대뇌가 망가져서 식물, 베지터블처럼 교감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물, 베지터블. 일상적인 증상도 있죠. 핑 돌며 싱코피, 피 날 뻔하게 쓰러지는 싱코피, syncope, 실신. 네, 혈류 부족으로 뇌가 리셋되는 현상이죠. 세상이 빙빙 돌아 서서 버티고 있기 힘든 벌티고는 어지러움 현기증입니다. 버티기 힘든 벌티고. 단어 진짜 쏙쏙 들어와요. 이제 뇌가 다치거나 병 걸렸을 때 외상과 혈관 질환을 파헤쳐 볼게요. 세레브럴 컨커션이. 머리를 쿵 쳐서 컨커션, 뇌가 흔들린 뇌진탕입니다. 구조는 멀쩡한데 일시적으로 멈칫한 거죠. 쿵 쳐서 컨커션, 뇌진탕. 그럼 세레브럴 컨투전은요? 큰 투전에 맞아서 뇌 조직 자체에 실제로 멍이 든 뇌 자상입니다. 큰 투구, 컨투전, 뇌 좌상. 이렇게 다쳐서 뇌가 일이 많이 부으면 브레인 이디마, 뇌 부종이군요. 맞습니다. 압력이 올라가서 위험하죠. 가장 심각한 외상은 DAI, 미만성 축삭 손상입니다. 신경다발이 여기저기 다 퍼져서 디퓨즈드 손상된 상태입니다. 다 퍼져서 디퓨즈드, DAI. 무섭네요. 혈관 폭탄 쪽으로 갈게요. 뇌 동맥류, 세레브럴 애뉴리즘. 혈관벽이 얇아져서 풍선처럼 붉어진 상태죠. 누르지마 터져. 혈압 오르면 진짜 터지는 시한폭탄입니다. 누르지마 터져. 애뉴리즘, 뇌 동맥류. 아, 그리고 CBA, 세레브로 바스큘라 액시던트.
혈관의 사고, 액시던트가 났다는 거니까 뇌졸중이군요. 네네. 막히거나 터져서 오는 응급상황 통증이죠. 출혈 종류도 볼까요? ICH, 인트라세레브랄 헤모리즈. 인트라니까 뇌 안쪽에서 피가 흘러내리지. 해머리지, 뇌출혈. 좋습니다. 그럼 SAH,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즈는요? 아까 배운 거미막 아래 공간이니까 거미막하 출혈. 완벽해요. 하나 더. SDH, 서브듀럴 헤마토마. 경막하 혈종인데 미세하게 피가 고여 뭉친 게 마치 붉은 토마토 같다고 해서 헤마토마라고 합니다. 토마토 피 헤마토마, SDH. 구조 문제도 빨리 짚어볼게요. 하이드로세팔러스는 물, 하이드로가 차는 수두증. 넌 머리가 안 자랐거나 에넨세팔리, 무맥증. 머리가 아주 작게 마이크로로 자랐는 마이크로세팔리, 소두증도 있죠. 척추가 둘로 쪼개려서 틈이 비다. 비다, 스파이나 비피다는 척추 이분증입니다. 무록은 하이그로마. 아, 숨차네요. 훌륭합니다. 여기서 우리 중장년 청취자분들을 위한 마법의 치트키 패턴을 하나 던져보죠. 오, 드디어 나오는군요. 염증과 종양 패턴. 맞습니다. 진단서 단어 끝이 아이티스로 끝나면 무조건 그 부위의 염증입니다. 반대로 오마로 끝나면 종양이죠. 바로 해볼게요. 뇌, 엔세팔로네. 염증이 붙은 엔세팔라이티스. 엔세팔라이티스는 뇌염. 척수, 마이엘에 붙은 마이엘라이티스. 마이엘라이티스는 척수염. 그럼 두 개 합친 엔세팔로마이얼라이티스는요? 뇌척수염. 와, 이거 진짜 레고 블록 조립이네요. 뇌수막에 염증 생긴 메닌자이티스는 수막염, 신경가닥 염증인 뉴라이티스는 신경염입니다. 회백질에 염증 생긴 폴리오엔세팔라이티스는 회백뇌염. 아, 그럼 소아마비가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회백수염이군요. 맞습니다. 중장년층이 두려워하는 대상포진은 헤르페스 조스터인데 신경을 갉아먹으며 몸통을 꽉 조이는 조스터 통증을 유발하죠. 조이는 통증, 조스터. 과거 신경매독은 뉴로시필리스. 한센병은 레프로시. 자, 두 번째 치트키, 종양인 오마 갑니다. 신경교세포 종양은 글리오마, 신경교종. 뇌수막 종양은 메닌지오마, 수막종. 아이들 신경원시세포 종양은 뉴로블라스토마, 신경모세포종. 척추 끝 꼬리뼈 쪽 종양은 코르도마, 척삭종. 청취자 여러분, 벌써 절반 이상 오셨습니다. 이제 마비, 감각 이상, 통증 단어들 해독해 볼까요? 아비는 플레지아가 붙죠. 네, 절반 해미가 마비돼서 풀썩, 플레지아. 헤미플레지아는 반신마비. 그럼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근력이 살짝 떨어진 불안전 마비는 헤미파레시스, 반신 불안전 마비라고 합니다. 파레시스는 약화군요. 그럼 하반신인 파라가 붙으면 파라플레지아, 하반신 마비. 힘만 빠지면 파라파레시스. 팔다리 4개, 쿼드가 다 마비되면 쿼드리플레지아, 사지마비죠. 자,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 한쪽이 굳는 건요? 귀에서 큰 벨 소리가 울려도 무표정한 벨스팔시, 메어스파우시, 안면마비요. 뇌졸중인 줄 알고 많이 놀라시는데 말초신경 염증이라 대부분 회복됩니다. 다행이네요. 기능적 신경마비는 유로프럭시아, 완전절단은 유로트메시스, 축삭절단은 엑소노트메시스. 통증은 전미사 엘지아가 붙습니다. 신경통은 전기가 지릿하게, 지열하게 아픈 유랄지아. 엉덩이 사이가 따끔한 사이아티카, 좌골신경통. 세가닥 신경 찌르는 TN, 트라이제미날 유랄지아는 3차 신경통. 감각을 뜻하는 에스테지아에 너무 예민하다는 하이퍼가 붙으면요. 하이퍼에스테지아, 감각과민. 감각이 둔한 하이포가 붙으면 하이포에스테지아. 그럼 감각이 아예 없다는 A가 붙으면 뭘까요? 아네스테지아, 마취, 와. 통증, 알제지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통각과민 하이퍼알제지아, 통각감퇴 하이퍼알제지아. 아날제지아는 통증이 사라진 무통증이나 진통제군요. 이제 진짜 마지막 산맥, 인지기능 및 기타 질환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뇌졸중 후 겪는 언어장애. 페이지를 못 넘기고 막히는 실어증은 어페이지아입니다. 페이지를 못 넘겨 어페이지아. 몸이 내 맘대로 풀악 안 움직이는 운동기능 장애는 어프락시아. 아프락시아. 머릿속 퓨즈가 나간 것처럼 혼란스러운 건 컨퓨전, 창란. 아무것도 내 기억에 안 남으시아. 기억상실증은 암네시아. 없는 일을 바람잡는 기억 착각은 파람네지아. 다 치매랑 관련 깊죠. 뒤돌아서면 맨날 깜빡하시아. 치매는 디멘시아입니다. 이 원인 질환 중 가장 흔한 게 알다시피
알츠하이머병이죠. 알다시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도 있고요. 몸을 큰 벌벌 떨며 전신경련 일어나는 건 컨벌전, 애가 픽 쓰러지며 거품 무는 무서운 질환, 뇌전증은 에필랩시입니다. 몸이 디스, 이상하게 움직이는 운동이상증 디스키네시아, 삼키는 게 디스, 더럽게 힘든 연화곤란 디스파지아. 반사 이상은 디스리플렉시아고요. 춤추듯 코레아 암호하듯 실룩거리는 유전병은 헌팅턴 무도병, 헌팅턴스 코레아입니다. 신경이 여러 군데 멀티플하게 굳는 다발성 경화증 MS, 중증 근무력증 MG, 오줌보 조절 못하는 신경인성 방광 뉴로제닉 빌레더. 드디어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 뇌를 깨워주는 알람 시스템, 어센딩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 ARAS, 상행성 망상 활성화계입니다. 야, 이 ARAS 덕분에 오늘 70개가 넘는 단어를 쌩쌩하게 다 돌파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복잡한 단어들을 CEO 뇌니, 거미줄 수막이니 하면서 엉뚱한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단순히 진단서 잘 읽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 그럼 이 과정 자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바로 여러분의 뇌 속 해마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직접 하신 겁니다. 일상 속 낯선 정보를 재미있는 이미지로 연결하고 따라 웃으신 이 시간 자체가 사실 자체가.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가장 훌륭한 뇌영양제였던 셈이죠. 아, 병원 용어 외우기가 곧 인지 예방 훈련이었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해마는 팍팍 자극받으셨습니까? 앞으로 낯선 정보 만나시면 오늘처럼 나만의 재밌는 비유로 엮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나이 상관없이 늘 청년처럼 깨어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 건강검진 결과지가 한결 가볍게 보이길 응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최근에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긴박한 의학 드라마를 보실 때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럴 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싶어 머리가 지끈거리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간호사분들이 막 바이탈 체크할게요, 수액 하나 달아주세요, 인트라 비너스 라인 잡아주세요 하면서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을 쏟아내곤 하죠. 네, 그럴 때 마치 나만 모르는 암호 통신을 듣는 것 같아 막막하셨던 그 마음 저도 100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뚫어드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시중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딱하고 지루한 의학 단어장이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중장년층 청취자님의 인지적 특성에 완벽하게 맞춰진 해마 연상 학습법, 그리고 오디오 반복 패턴으로 구성된 아주 놀랍고 독특한 학습 자료입니다. 해마 연상 학습법이요? 네, 무작정 알파벳을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자극해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익숙한 발음으로 낯선 단어를 단숨에 각인시키는 방식인 거죠. 아, 그거 진짜 기대되네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병원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필수 물품과 장비 용어 54개를 청취자님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유쾌하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네, 54개나 되지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요? 제공된 오디오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아주 리듬감 있는 반복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콜 앤 리스폰스 방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는 그 자료의 핵심 포맷인 라디오 학습의 콜 앤 리스폰스 방식을 우리 대화의 뼈대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영어를 리듬감 있게 3번 선창하면 뜻을 외치고 그 기발한 해마현상법 스토리를 풀어주시는 거죠.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청취자님,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집안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을 들으며 저희와 함께 소리내어 따라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소리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입 밖으로 소리를 내고 머릿속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상상할 때 우리의 뇌는 이 정보를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준비되셨나요, 청취자님? 기초부터 튼튼히 첫 번째 필수 진찰 및 바이탈 장비 그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리듬 타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 갑니다. 스테토스코프, 스테토스코프, 스테토스코프. 청진기. 환자의 가슴에 대고 소리가 어떻게 스테이, 즉 머무르는지 가만히 듣는 기구입니다.
소리가 스테토스코프입니다. 와, 소리가 스테이. 입에 쫙 붙네요. 다음. 너무미터, 너무미터, 너무미터. 체온계, 내 몸에 열이 더 모였는지 온도를 측정하는 미터기죠. 열이 더 모였나? 더모미터입니다. 열이 더 모였나? 스피그모 마노미터, 스피그모 마노미터, 스피그모 마노미터. 혈압계, 단어가 아주 길죠. 네, 진짜 기네요. 피가 스피드하게 흐르는 것을 그만 멈추게 압박하여 압력을 재는 기기입니다. 스피드하게 흐르는 피를 그만, 스피그모 마노미터입니다. 스피드하게 그만. 아, 이래서 외워지는군요. 펄스 옥시미터, 펄스 옥시미터, 펄스 옥시미터. C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일렉트로카디오그램 모니터와 일렉트로드, 일렉트로카디오그램 모니터와 일렉트로드. 심전도 측정기와 전극입니다. 이건 어떻게 외우죠? 심장이 뛸 때 생기는 미세한 전기, 즉 일렉트로 신호를 보여주는 모니터고요. 그 기계와 몸을 연결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는 전기 스티커가 일렉트로드입니다. 블러드 글루코스미터와 리에이전트 스트립. 혈당 측정기와 혈당 검사지. 피, 즉 블러드 속에 단맛을 내는 포도당인 글루코스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미터기와 거기에 피를 묻히는 얇은 종이 스트립을 말합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뜻을 하니까 들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인데요. 뇌의 작동 방식이요? 네. 낯설고 복잡한 외국어, 특히 의학 용어를 마주했을 때 성인의 뇌는 거부감을 느끼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를 정의적 여과기가 작동한다고 하죠. 아, 마음의 벽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평생 써와서 잘 알고 있는 한국어 발음, 예를 들어 열이 더 모였는지, 피가 스피드하게 흐르는지 등과 연결하는 순간 거부감은 사라집니다. 하하, 맞아요. 아까 스피그모 마노미터 할 때 진짜 빵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 뇌의 기억세포인 해마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중장년층의 풍부한 어휘력과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단어를 흡수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 이 약간 유치해 보였던 말장난들이 사실은 고도의 뇌과학적 장치였군요. 저도 방금 스피그모 마노미터 외치면서 그 팔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찌르고 뽑고 넣는 기구들입니다. 네, 주사와 체열, 수액 관련 용어들이죠. 청취자님 다시 한번 입을 풀어주세요. 갑니다. 시린지, 시린지, 시린지. 주사기. 뾰족한 바늘로 살갗을 찌를 때 찌릿하고 시린지, 살이 시린 주사기입니다. 야, 살이 시린지. 니들, 니들, 니들. 주사바늘. 살을 찌를 때 니들, 즉 너희들이 들어와서 따끔한 그 주사바늘 컷 부분입니다. 니들이 들어와서. 랜셋과 펠렛, 랜셋과 펠렛. 체열침과 체열기. 피를 뽑기 위해 손가락 끝을 찌르는 랜선처럼 가느다란 바늘침이 랜셋이고요. 그럼 펠렛은요? 펜처럼 생겨서 버튼을 누르면 침이 톡 튀어나오는 기구가 펠렛입니다. 토니켓, 토니켓, 토니켓. 지혈대. 피를 뽑을 때 혈관이 잘 튀어나오도록 팔을 토니, 아주 단단히 묶는 고무줄끈입니다. 토니 묶어라 토니켓. 안지오 캐서터, 안지오 캐서터, 안지오 캐서터. 혈관 카테터. 혈관 안, 즉 안지오로 부드럽게 밀어넣는 얇은 플라스틱 바늘관입니다. 알코올 스왑과 플라스터. 알코올 솜과 반창고. 피부를 소독하는 알코올 솜이 수압이고요. 상처나 바늘 부위에 플러스에서 딱 붙이는 테이프가 플라스터입니다. 자, 이제 링거, 즉 수액 라인으로 갑니다. 인트라비너스 세트와 폴. 수액 세트와 수액 걸대. 정맥 핏줄 안으로 액체가 들어가게 돕는 줄 세트. 그리고 그 수액백을 매달고 다니는 수액이동이 폴입니다. 플루이드, 플루이드, 플루이드. 수액, 물과 영양분이 혈관으로 부드럽게 풀리듯 들어가는 액체, 플루이드입니다. 정맥 수액 주입 펌프와 주사기 펌프. 수액이나 주사약이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게 꽉꽉 눌러주는 기계 장치들이죠. 드립 챔버, 드립 챔버, 드립 챔버. 점적통. 수액이 한 방울씩 똑똑 드립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볼록한 투명통입니다. 헤파릴라, 헤파릴라, 헤파릴라. 간헐적 주입 장치. 다음 약이 들어갈 때까지 피가 굳지 않게 약을 넣고 바늘 끝을 랍, 즉 잠가두는 플라스틱 뚜껑 장치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주사바늘이나 수액기구들이 이런 유머러스한 연상법을 만나니까 공포감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살갗이 찌릿하고 시린지 주사기라니? 주사 맞을 때 아파서 눈을 질끈 감다가도 이 단어가 생각나서 속으로 픽 웃음이 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웃음과 긴장 완화가 이 학습법이 노리는 숨겨진 장점입니다. 공포와 불안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지만 호기심과 유머는 뇌를 열어주거든요. 그렇겠네요. 자, 다음은 어떤 그룹인가요? 다음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룹입니다. 숨통을 틔워주는 장비들, 호흡과 산소 공급에 관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 아주 중요하네요. 이 부분은 위급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좋습니다. 청취자님, 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다시 리듬을 타보겠습니다. 나잘 캐뉼라, 나잘 캐뉼라, 나잘 캐뉼라. 비강 캐뉼라. 환자가 숨을 나잘 쉬게 해주려고 코에 꽂아주는 얇은 산소 줄입니다. 숨을 나잘 쉰다. 나잘 캐뉼라죠. 석선 캐서터, 석선 캐서터, 석션 캐서터. 호빙 카테터. 목에 끓는 가래나 이물질을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는 긴 줄입니다. 석 빨아들인다. 석션. 인센티브 스파이로미터, 인센티브 스파이로미터, 인센티브 스파이로미터. 강화 폐활량계. 전신마취 수술 후에 숨을 깊게 들이마셔 공을 위로 띄우면 마치 인센티브, 즉 보상을 주듯 폐 운동을 돕는 기구입니다. 엔도트레키알 튜브와 오로파린지알 에어웨이. 기관내관과 구강인두관. 환자가 숨을 못 쉴 때 입안, 즉 엔도 깊숙이 꽂아주는 숨구멍관과 그리고요. 의식이 없을 때 혀가 말리지 않게 입에 물려 공기길, 즉 에어웨이를 열어주는 관입니다. 심플 페이셜 마스크, 심플 페이셜 마스크, 심플 페이셜 마스크. 단순 마스크. 입과 코가 있는 얼굴, 페이셜을 심플하게 덮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플라스틱 마스크입니다. 아, 얼굴을 심플하게 덮는군요. 네,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 이 호흡 관련 용어들은 주로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상황이나 중환자실에서 쓰입니다. 듣기만 해도 긴장되는 상황이네요.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면 환자나 보호자는 무력감과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용어들을 미리 알아두면 의료진이 석션 준비하세요 혹은 나잘 캐뉼라 연결할게요 라고 다급하게 외칠 때 아, 상황 파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생명구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그 이해 자체가 불안감을 낮추고 의료진을 신뢰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덜 두려운 법이니까요. 단순한 단어 암기를 넘어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이 제일 중요하죠. 청취자님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병원의 풍경과 기구들이 딱딱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나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룹으로 힘차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출과 위장관을 돕는 기구들입니다. 조금은 민망할 수 있지만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필수품들이죠. 갑니다. 넬라톤 캐서터와 폴리 캐서터. 넬라톤 캐서터와 폴리 캐서터. 단순 도뇨관과 유치 도뇨관. 소변을 한 번만 빼고 버리기 위해 잠시 내려놓는 단순한 소변줄이 넬라톤이고요. 그럼 폴리는요? 몸에서 빠지지 않게 관 끝에 물풍선을 폴리, 즉 부풀려 고정해두는 소변줄이 폴리입니다. 내려놓는 넬라톤, 부풀리는 폴리. 내려놓는 넬라톤, 부풀리는 폴리. 루브리컨트, 루브리컨트, 루브리컨트. 윤활제. 고무관을 몸에 꽂을 때 뻑뻑하고 아프지 않게 누브,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바르는 젤입니다. 유린백, 유린백, 유린백. 소변 수립 주머니. 몸에서 나온 소변, 즉 유린이 줄을 타고 내려와서 안전하게 모이는 가방입니다. 렉탈 튜브, 렉탈 튜브, 렉탈 튜브. 직장 튜브.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고통스러울 때 바람을 빼주기 위해 항문, 즉 직장에 꽂는 부드러운 관입니다. 글리세린, 글리세린, 글리세린. 글리세린 용액. 관자 갈 때 굳은 대변이 글이 미끄러지듯 아주 잘 나오도록 항문에 넣어주는 끈적한 액체입니다. 대변이 글리 잘 나오네? 글리세린입니다. 레빈 튜브, 레빈 튜브, 레빈 튜브. 위관. 환자가 입으로 식사를 못할 때 코를 통해서 위장까지 밀어넣는 긴 콧줄, 일명 밥줄입니다. 대변이 글리 잘 나오는 글리세린이라니 진짜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연상법입니다. 아주 강력하죠. 청취자님, 지치지 않으셨죠?
이제 대망의 마지막 그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술실, 응급실, 그리고 일반 병동에서 항상 마주치는 필수품들입니다.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끝까지 저희와 함께 리듬을 즐겨주세요. 키드니 베이슨과 트레이, 키드니 베이슨과 트레이. 국반과 쟁반. 사람의 콩팥을 영어로 키드니라고 하죠. 그 콩팥 모양을 닮아 강낭콩처럼 휘어진 쇠그릇이 키드니 베이슨이고요. 주사기나 소독약을 네모난 틀에 담아 나르는 쟁반이 트레이입니다. 노멀셀라인과 디스틸드 워터, 노멀셀라인과 디스틸드 워터. 생리식염수와 증류수. 우리 몸의 체액과 똑같이 노멀, 즉 정상 농도로 만든 소금물이 노멀셀라인이고요. 디스틸드 워터는요? 불순물을 다 날려버리고 티 없이 깨끗하게 만든 순수한 물이 디스틸드 워터입니다. 티 없이 틸. 일라스틱 밴디지, 일라스틱 밴디지, 일라스틱 밴디지. 탄력 붕대. 고무줄처럼 짱짱하고 탄력 있는, 즉 일라스틱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관절을 꽉 잡아주는 붕대입니다. 포셉자와 켈리, 그리고 시저스. 섭자통, 겸자, 가위. 핀셋인 포셉을 꽂아두는 긴 통이 포셉자고, 피가 나는 혈관을 꽉 물어서 켈리, 즉 캐리해주는 든든한 가위 모양의 집게가 켈리입니다. 시저스는 가위죠. 네, 거즈나 붕대를 싹둑 시원하게 자르는 의료용 가위가 시저스입니다. 시원하게 자르는 시저스. Facial Controlled Analgesia, Facial Controlled Analgesia. 자가 통증 조절기. 수술 후 환자가 너무 아플 때 스스로 버튼을 눌러 컨트롤하며 진통제를 투여하는 무통주사 장치입니다. Surgical Glove, Surgical Glove, Surgical Glove. 멸균 장갑. 수술, 즉 surgical을 할 때 균이 묻지 않도록 의사와 간호사가 끼는 무균 고무장갑입니다.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와 Defibrillation. 자동 제세동기, AED와 제세동. 길에서 심장이 멈춰 쓰러진 사람에게 자동으로 심장 상태를 읽고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엠부백, 엠부백, 엠부백. 엠부 주머니. 호흡이 멈췄을 때 앰뷸런스 안에서 구급대원이 손으로 꾹꾹 짜서 숨을 불어넣어주는 럭비공 모양의 주머니입니다. 트랜스퓨전 세트, 트랜스퓨전 세트, 트랜스퓨전 세트. 수혈 세트. 환자에게 수혈로 피를 줄 때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게 거름망이 달려있는 굵은 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메디케이션 카트와 스트레처카, 메디케이션 카트와 스트레처카. 투약 카트와 이동 침대. 병동복도에서 환자들에게 나누어 줄 약, 메디케이션을 잔뜩 싣고 미는 밀차가 메디케이션 카트고요. 스트레처카는 환자 눕히는 거요. 맞습니다. 환자를 쫙 스트레치, 즉 펴서 눕힌 채로 병원 복도를 끌고 가는 침대 수레가 스트레처카입니다. 와, 드디어 54개의 험난한 여정이 끝이 났군요. 진짜 힘없이 달려왔네요.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주고받은 수많은 단어 중 어떤 연상법이 가장 되리에 깊게 박히셨나요? 저는 찌릿하고 시린 시린지인가요? 부드럽게 분리돼 들어가는 플루이드인가요? 아니면 피가 스피드하게 흐르는 걸 그만두게 하는 스피그모 마노미터인가요? 단연 스피그모 마노미터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청취자님은 저와 함께 콜 앤 리스폰스라는 경쾌한 라디오의 리듬, 그리고 아주 유쾌하고 기발한 해마 연상법을 통해서 무려 54개나 되는 전문 의학 용어를 성공적으로 훑어보셨습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젊은 전공의들이나 간호대학 학생들도 처음엔 밤을 새우며 쩔쩔매며 외우는 그 어렵고 낯선 단어들을 우리는 그저 웃고 떠들며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 넣은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단순히 단어 시험을 치기 위한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요. 지식은 실생활에서 응용될 때 진짜 빛을 발하니까요. 다음번에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으시거나 혹은 소중한 분의 병문안을 가실 때 병동복도를 걷다 간호사 선생님이 덜그럭거리며 미는 메디케이션 카트를 보실 겁니다. 아, 약 싣고 다니는 밀차요? 네, 또는 진료실에서 누군가 다가와 팔에 무언가를 꽉 감을 때 당황하는 대신 속으로 아, 저건 피가 스피드하게 흐르는 걸 멈추게 하는 스피그모아노미터지 하고 여유롭게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통쾌한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전문 용어라는 장벽에 부딪혀 위축되거나 좌절하는 대신
이렇게 나만의 재미있는 의미를 부여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연륜을 만들어내는 진짜 지식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께 한 발 더 나아간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스피드하게 흐르는 피를 그만 멈춘다는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옛날 이야기 같은 접근 하나로 청취자님은 스피그모아노미터라는 평생 외울 일 없을 것 같던 엄청나게 긴 영어 단어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정복하게 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이건 내 나이에 새로 배우기엔 너무 어려워. 요즘 스마트 기계들은 내 머리로는 무리야. 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짓고 포기해버렸던 그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도 아, 혹시 사실은 우리의 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딱 맞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지 못했던 것뿐이지 않을까요? 와, 오늘 배운 해마 연상법의 마법을 단어 암기를 넘어서 일상의 모든 도전으로 확장해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의 복잡한 기능이나 알쏭달쏭한 금용 용어 같은 것들도 나만의 재미있고 유치한 스토리를 입히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로 그 자신감이 오늘의 진짜 수학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유쾌한 의학 단어들의 메아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렵고 두려운 과제들 앞에서 든든한 응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리듬을 타며 소리내어주신 청취자님, 정말 최고입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을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평소 다루던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신나는 미션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샅샅이 파헤쳐 볼 거니까요. 청취자님, 혹시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에 막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영어로 엄청 빠르게 대화 나누실 때 있잖아요. 아, 네네. 자기들끼리 막 전문 용어로. 맞아요. 그럴 때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하고 답답하셨던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일이죠. 특히 중장년층 청취자님들 중에서는 이제 와서 그 복잡하고 긴 의학 영어를 어떻게 다 외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 미션이 바로 그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네, 완전히 부숴버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치 운전하시면서 혹은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는 유쾌한 라디오 어학 프로그램처럼 꾸며봤거든요. 아주 쉽고 재미있게 초급 의학 영어를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의학 용어라고 하면 엄청 지루한 암기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의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해마 연상학습법이라는 걸 활용하는 건데요. 해마 연상학습법이요? 이름부터 뭔가 뇌과학적인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의학 용어의 영어 발음을 우리말의 비슷한 소리랑 절묘하게 연결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말장난 같은 건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인 해마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해마는 단순 반복보다는 감정적 자극, 그러니까 피식하는 웃음이나 기발함을 동반한 스토리를 만났을 때 정보를 훨씬 더 오래 저장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억지로 스펠링을 막 종이에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피식 웃음이 터지는 연상을 통해서 단숨에 단어를 뇌리에 꽂아버리는 아주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진행 방식을 준비했잖아요. 바로 콜 앤 리스폰스 형식인데요. 네, 라디오 DJ처럼 진행자님이 딱 콜을 해주시면 제가 영어 단어를 툭 던지면서 콜을 외치면 제가 바로 이어서 그 단어의 정확한 의학적 의미를 짚어드리고 머릿속에 절대 잊혀지지 않을 기발한 연상 스토리를 리스폰스로 받아치는 겁니다. 청취자님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혼자 계시다면 소리내서 함께 따라 해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흔하게 접하는 만성 질환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첫 번째 단어 갑니다. 하이퍼텐션.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받는 압력을 뜻하는 텐션이 하이퍼, 즉 과도하게 높아져서 혈관이 팽팽해진 상태죠. 연상하자면 혈관의 텐션이 너무 하이퍼하게 올라갔다. 하이퍼텐션, 고혈압입니다. 텐션이 하이퍼하다. 아주 직관적이네요. 다음은 한국인들에게 정말 흔한 질환이죠.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문제로 소변에 당분이 섞여 나오는 병인데요. 이걸 해마 연상법으로 기억하려면 이렇게 보시죠. 몸의 단성분이 소변으로 다 빠져 다이아 배어나오는 베티스병,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당뇨병입니다. 단물이 다 빠져 다이아 배어 나온다. 베티스. 살짝 아재 개그 같기도 한데 묘하게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이어서 갑니다. 하이퍼리피데미아. 고지혈증입니다. 피 속의 지방, 그러니까 기름기를 뜻하는 리피드가 너무 많아진 상태죠. 아까 하이퍼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라고 했죠. 피 속의 기름, 즉 리피드가 하이퍼하게 너무 많이 떠다닌다. 하이퍼리피데미아 고지혈증입니다. 오, 방금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왔네요. 과하게 올라가면 하이퍼. 그럼 피가 모자랄 때 쓰는 단어도 하나 해볼까요? 아네미아. 빈혈입니다. 혈액 속 적혈구가 부족해서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죠. 어지럼증이 제일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아득해져 안해지는 병. 아득해지는 아네미아, 빈혈입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아네미아.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마지막 갑니다. 유리너리 트랙트 인펙션. 요로 감염입니다. 소변을 뜻하는 유리너리, 기를 뜻하는 트랙트에 세균이 침투해서 인펙션, 즉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유리너리 트랙트 인펙션, 소변길 감염, 요로 감염입니다. 유리너리 트랙트 인펙션. 확실히 연상법이 재밌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연상법들이 단순히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실제 의학 용어의 어원과 아주 절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아, 진짜요? 그냥 끼워 맞춘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하이퍼라는 접두사 자체가 원래 그리스어로 위로 초과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패턴을 이해하시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단어의 뉘앙스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과하게 올라가면 하이퍼. 정말 유용하네요. 자, 이제 청취자님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가상체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고 의학 드라마에서도 정말 단골로 나오는 용어들이죠. 콜 앤 리스폰스 다시 달립니다. 어큐트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 어큐, 너무 아플 것 같네요. 다음은 폐로 갑니다. 호흡기 질환이죠. 뉴모니아. 폐렴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겨서 호흡 곤란오고 고열나는 심각한 질환이죠. 숨쉬기 힘들어서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누워 뉴만 있는 모니아병, 누워만 있는 뉴모니아, 폐렴입니다. 기발하네요. 누워만 있는 뉴모니아. 호흡기 질환 하나 더 갑니다. 에즈마. 천식입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숨 쉴 때마다 쇳쇳거리는 소리 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병이죠. 숨이 턱턱 막혀서 환자 숨쉬기가 너무 애가 타는 에즈마병, 애가 타는 에즈마 천식입니다. 애가 타는 에즈마. 다음은 좀 긴 단어인데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 폐쇄성 폐질환, 보통 COPD라고 많이 부릅니다. 흡연 같은 걸로 기도가 영구적으로 좁아지는 병인데요. 크로닉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옵슈옥티브는 꽉 막혔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꽉 막혀서 숨쉬기 힘든 병이죠. 이제 응급실의 핵심, 심장과 뇌혈관 질환으로 넘어갑니다. Heart Failure. 심부전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 하트가 피를 뿜어내는 펌프질을 실패, failure 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heart failure, 심부전입니다. 심장 쪽에 아픈 증상 하나 더 있죠. Angina pectoris. 협심증입니다. 심장 근육에 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가슴이 꽉 조이듯 아픈 건데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안자이나 안절부절 못하는 병, 안자이나 pectoris 협심증입니다. 잠을 안자이나 못 자이나 안자이나. 청취자님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자, 이제부터 응급의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인데요. 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그러니까 피떡으로 꽉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응급 상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꽉 막혀버린 인팍션 상태라는 겁니다. 아,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 그럼 머리 혈관이 막히면요? 세레브랄 임팍션? 뇌경색입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죠. 머리, 즉 세레브랄로 가는 혈관이 피떡으로 꽉 막혀버린 인팍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머리 혈관이 막힌 게 아니라 아예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레브랄 해머리지. 뇌출혈입니다. 뇌혈관의 약한 부분이 압력 못 이기고 터져서 피가 뇌 조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뇌혈관 터져서 피가 밖으로 주르륵 흐르는 리쥐하고 흐르는 해머리지, 뇌출혈입니다. 아, 꽉 막힌 건 인펙션, 터져서 흐르는 건 리쥐, 해머리지.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병원에서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우리 몸의 배관 시스템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이프가 찌꺼기로 꽉 막히면 인팍션, 파이프 터져서 물이 주르륵 흐르면 해머리지. 이 두 개념 차이만 명확히 아셔도 의사가 어르신 뇌혈관에 인팍션이 왔습니다 했을 때 아, 혈관이 막혀서 뚫어야 하는 상황이구나 하고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죠. 와, 진짜 막힌 인펙션과 피 흐르는 해머리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벌써 응급실 전문의가 된 기분인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청취자님,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 나온 병명들 중에 유독 끝부분에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오, 아주 예리하십니다. 영어 의학 용어에서 단어 끝에 이티스나 아스 같은 소리가 붙으면 그건 십중팔구 해당 부위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프고 쓰린 상태를 뜻합니다. 아, 염증 전용 코드 같은 거군요. 네, 역사적으로 그리스어 전미사에서 유래한 건데 지금은 의학계에서 염증을 뜻하는 공식 코드가 됐죠. 이 패턴 하나만 알아도 진짜 수십 개 병명을 그냥 짐작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이티스의 마법, 아따가워 쑤시고 아픈 염증 질환 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콜하겠습니다.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코 점막에 염증 생긴 건데요. 먼지 같은 알레르기 때문에 코에서 콧물이 계속 나이 나오는 병, 알러직 라이나이티스입니다. 콧물이 나이. 그렇다면 이건요. 사이너사이티스. 축농증, 정확히는 부비동염입니다. 코 주위 뼛속 빈 공간에 염증 생겨서 고름이 겹겹이 쌓이는 사이누병이죠. 사이누사이티스. 고름이 쌓이는 사이너사이티스. 자, 그럼 배운 걸 응용해 볼까요? 뼈나 관절이 아픈 것도 결국 염증이잖아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자가 면역 이상으로 온몸 관절에 염증 생겨서 붓고 아픈 병인데요. 관절 마디마디가 아쓱 하고 아프고 쓰린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입니다. 아스하고 아프다. 그럼 전문가님, 아까 뼈를 뜻하는 접두사가 오스테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스테오 뒤에 아스라이티스가 붙은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는 뼈마디 닳아서 아픈 퇴행성 골관절염이겠네요. 네, 완벽합니다. 연골 닳아서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아스 아프고 쓰린 골관절염,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가 맞습니다. 패턴 아시니까 바로바로 유추가 되시죠? 와, 이 패턴 진짜 강력하네요. 그럼 이번엔 몸속 깊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어큐트 파이엘론 네프라이티스. 급성 신우신염입니다. 신장 쪽에 세균 감염돼서 고열나고 허리 통증 심한 병인데요. 신장 주변이 마치 파이, 불처럼 뜨겁게 염증이 생긴 병, 파일로네프라이티스입니다. 속이 쓰린 병도 있습니다. 가스트로이소파지얼 리플럭스 디지즈. 한국인들이 진짜 달고 사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럭스, 즉 리플럭스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죠. 소화기 장기들의 염증도 이티스로 끝나는지 계속 확인해 볼게요. 팬크레아타이티스. 쓸개즙 보관하는 쓸개, 즉 담낭에 염증 생겨서 오른쪽 윗배가 엄청 아픈 병입니다. 아, 이건 응급실 단골이죠. 어펜디사이티스. 맹장염이라고 흔히 부르는 충수염입니다. 대장 끝에 꼬리처럼 달린 어펜딕스, 충수에 염증이 생긴 거죠.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대장 개시염입니다. 대장벽이 꽈리처럼 볼록 튀어나온 주머니, 즉 다이버티큘라에 변 찌꺼기 껴서 염증 생기는 병이죠. 겉으로 보이는 피부가 아플 때도 적용되나요? 스킨 앱세스? 피부 농양입니다. 피부 밑에 고름 차서 종기되는 건데요. 피부가 앱 하고 아프게 세게 세스 부어오른 스킨 앱세스입니다. 피부가 앱하고 세게. 대상포진은 영어가 되게 특이하단데요. 헤르페스 조스터? 네, 대상포진입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 떨어지면 띠 모양으로 발진 일으키는 건데요. 신경을 마치 새가 해벌레 쪼는 조스터처럼 미친 듯이 따갑게 아픈 병, 헤르페스 조스터입니다. 염증은 아니지만 속쓰림병 위궤양은요? gastric ulcer. 위 점막이 깊게 패인 위궤양입니다. 위벽 점막이 마치 한겨울을 얼어서 얼서 헐어버리듯 패인 병, gastric ulcer입니다. 담석증도 연상하기 좋더라고요. 콜리리톨라이데시스. 담즙이 돌처럼 굳어지는 담석증입니다. 쓸개즙이 굳어져서 돌멩이 같은 단단한 덩어리, 리다이가 생긴 병,
콜레리다의 알시스. 외과에서 뼈가 부러지는 건요. fracture. 골절입니다. 뼈가 바사삭 프랙 하고 금이 간 처참한 상태. fracture. 골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문제 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접두사 하이퍼가 과도하게 높은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반대로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건 뭐라고 할까요? 하이포타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에너지 내는 갑상선 호르몬이 하이포, 즉 정상보다 밑으로 적게 나와서 몸이 처지고 살찌는 병이죠. 그렇다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연스럽게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이 되겠네요. 호르몬이 하이퍼하게 뿜어져 나오니까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하이포는 밑으로, 하이퍼는 위로. 이것만 아셔도 피검사 결과지 보실 때 이해가 확 빠르실 겁니다. 청취자는 숨 좀 고르셨나요? 지금 저희가 막 웃으면서 핑퐁 주고받는 사이에 벌써 수십 개의 의학용어로 소화하셨습니다. 진짜 엄청난 속도죠? 네,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암, 즉 캔서 용어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암 이름은 영어로 아주 정직하거든요. 장기 이름 뒤에 캔서만 딱 붙이면 끝납니다. 청취자님, 제가 장기 이름을 외치면 마음속으로 캔서를 붙여보세요. 아주 빠르게 리듬 타면서 가보겠습니다. 위, gastric, 가스트릭 캔서, 위암. 대장과 직장, 콜로렉탈, 콜로렉탈 캔서, 대장암. 숨을 쉬는 허파, 렁, 렁 캔서, 폐암. 가슴, 브레스트,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침묵의 장기, 간, 리버, 리버 캔서, 간암. 남성의 전립선, 프로스테이트, 프로스테이트 캔서, 전립선암. 목 앞 나비 모양, 다이로이드, 다이로이드 캔서, 갑상선암. 몸속 깊은 곳, 췌장, 팬크레아틱, 팬크레아틱 캔서, 췌장암. 피고르는 콩팥, 키드니, 키드니 캔서, 신장암. 마지막으로 쓸개와 담도, 골블래더 앤 빌리어리 트랙트. 골블래더 앤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 담낭 및 담도암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몸에 생기는 온갖 병들 이름 알아봤습니다. 근데 병원 가면 병 진단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 동의서라는 걸 쓰게 되죠. 네, 그때 종이에 온통 영어로 적힌 수술명 보시면서 털컥 겁나고 당황하셨던 적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복잡해 보이는 수술명을 우리 청취자님들이 어떻게 쉽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료에서 발견한 가장 훌륭한 꿀팁 중 하나가 바로 수술실의 비밀 코드를 푸는 열쇠입니다. 수술명 끝에 토미라는 소리가 붙으면 그건 무조건 병든 부위를 떼어낸다, 자른다는 절제술을 의미합니다. 토미가 떼어낸다. 네, 이것도 그리스어 액토메, 잘라내다에서 온 건데요. 이 공식만 아셔도 수술명의 80%는 이해하신 겁니다. 오, 토미는 싹둑 잘라 떼어낸다. 이거 진짜 강력한 무기네요. 그럼 방금 배운 장기 이름 뒤에 토미를 붙여서 제가 수술명을 한번 추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펜디사이티스가 맹장염이었죠. 그럼 맹장을 떼어내는 충수 절제술은 어펜덱토미. 정답입니다. 아픈 맹장골이 떼어내는 어펜덱토미. 담낭염은 콜레시스타이티스였으니까 돌 꽉 찬 담낭 떼어내는 수술은 콜레시스텍토미. 맞나요? 완벽합니다. 담낭절제술 콜레시스텍토미입니다. 암수술도 똑같겠네요. 갑상선암 걸려서 갑상선 떼어내는 건 다이로이덱토미. 네, 갑상선 절제술입니다. 유방암 수술로 유방 절제하는 건요? 가슴이 아까 브레스트이기도 했지만 마스트라는 어원도 있었잖아요. 그럼 마스텍토미. 유방절제술 마스텍토미 맞습니다. 대장 일구 잘라내는 건 콜렉토미. 위암으로 위 잘라내는 건 가스트렉토미. 췌장 떼어내는 건 판크레아텍토미. 간 종양 부위 잘라내는 건 간 뜻하는 헤파틱 붙여서 헤파텍토미. 와, 진짜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죠.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뭔가 대단히 복잡한 암호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부 이름 뒤에 떼어낸다, 즉 토미를 붙인 아주 직관적이고 정직한 언어입니다. 정말 짜릿한데요? 그럼 자려고 떼어내는 토미 말고 아예 다른 방식의 수술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는 제왕절개술은 영어가 좀 특이하던데요? 세자리안 섹션. 네, 배를 갈라서, 즉 섹션해서 아기 낳는다는 뜻인데요. 과거 로마 황제 시저,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머니 배를 가르고 태어났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아주 역사적인 이름입니다. 세자리안 섹션, 제왕절개술이죠. 아, 황제 수술법이군요. 그럼 중장년층 청취자님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하시는 인공관절 수술은요?
이건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갈아 끼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연골 다 닳아버린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을 전부 새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전부라는 뜻의 토탈, 교체라는 뜻의 리플레이스먼트를 씁니다. 무릎, 니를 교체하면 토탈 니 리플레이스먼트, 슬관절 전치 환술이고 엉덩이, 고관절, 힙을 교체하면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고관절 전치 환술이 되는 겁니다. 토탈 리플레이스먼트, 완전히 교체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로 쏙쏙 박히네요. 그럼 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탈장 수술은요? 탈장 뜻하는 용어가 허니합니다. 튀어나온 장을 제자리로 밀어 넣고 튼튼하게 꿰매주는 게 수술 핵심인데요. 꿰맨다는 뜻의 전미사가 라피입니다. 그래서 허뇨라피라고 부르죠.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심할 때 척추뼈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스파이널 퓨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척추뼈 뜻하는 스파이나를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서 융합시킨다는 뜻으로 퓨전을 씁니다. 우리 서로 다른 요리 섞을 때 퓨전 요리라고 하듯이 흔들리는 척추뼈들을 하나로 합치는 수술이죠. 그렇죠.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뭔가 대단히 복잡한 암호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부 이름 뒤에 떼어낸다, 즉 토미를 붙인 아주 직관적이고 정직한 언어입니다. 정말 짜릿한데요? 그럼 자르고 떼어내는 토미 말고 아예 다른 방식의 수술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는 제왕절개술은 영어가 좀 특이하던데요? 세저리언 섹션. 네, 배를 갈라서, 즉 섹션해서 아기 낳는다는 뜻인데요. 과거 로마 황제 시저,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머니 배를 가르고 태어났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아주 역사적인 이름입니다. 세자리안 섹션, 제왕절개술이죠. 아, 황제 수술법이군요. 그럼 중장년층 청취자님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하시는 인공관절 수술은요? 이건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갈아 끼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연골 다 닳아버린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을 전부 새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전부라는 뜻의 토탈, 교체라는 뜻의 리플레이스먼트를 씁니다. 무릎, 니를 교체하면 토탈 니 리플레이스먼트, 슬관절 전치 환술이고 엉덩이, 고관절, 힙을 교체하면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고관절 전치 환술이 되는 겁니다. 토탈 리플레이스, 완전히 교체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라 속속 박히네요. 그럼 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탈장 수술은요? 탈장 뜻하는 영어가 허니합니다. 튀어나온 장을 제자리로 밀어 넣고 튼튼하게 꿰매주는 게 수술 핵심인데요. 꿰맨다는 뜻의 전미사가 라피입니다. 그래서 허뇨라피라고 부르죠.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심할 때 척추뼈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스파이널 퓨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좋은 입니다. 척추뼈 뜻하는 스파이나를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서 융합시킨다는 뜻으로 퓨전을 씁니다. 우리 서로 다른 요리 섞을 때 퓨전 요리라고 하듯이 흔들리는 척추뼈들을 하나로 합치는 수술이죠. 심장혈관 수술 중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긴 이름도 있었습니다.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이름은 길지만 원리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습니다. 관상동맥, 코로너리 아테리가 피떡으로 완전히 막혀서 스텐트로도 못 뚫을 때 막힌 길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다리나 가슴에 다른 건장한 혈관 떼어다가 막힌 곳 피해가는 새길, 즉 우회로 바이패스를 만들어서 심장 근육에 이어붙여주는 그래프트 수술입니다. 관상동맥 우회로술이죠. 길이 막히면 바이패스 샛길로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에서 뼈가 완전히 부러졌을 때 철심 박는 수술, 오픈 리덕션 앤 인터널 픽세이션. 이건 무슨 뜻인가요? 골절 고정술입니다. 말 그대로 피부를 수술용 칼로 열어서 오픈, 어긋난 뼈를 본래 위치로 바르게 맞추고 리덕션, 몸 안쪽 인터널에서 철심이나 나사로 꽉 고정, 픽세이션 해준다는 뜻입니다.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정형외과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이죠. 청취자님, 믿겨지십니까? 저희가 방금 이 짧은 시간 동안 무려 56개에 달하는 의학 전문 용어랑 수술명들을 단숨에 훑어봤습니다. 진짜 순식간이었죠. acute, 갑자기 배가 아픈 acute gastroenteritis, 눈앞이 아득해지는 anemia, 뼈마디가 아스사고 아픈 arthritis. 이게 처음엔 그냥 말장난인 줄 알았는데 어원과 수술 원리까지 딱 연결되니까 진짜 절대 안 잊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마 연상학습법이라는 도구로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사실 단순한 단어 암기가 아닙니다. 바로 의학 영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장벽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걷어냈다는 점이죠. 맞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네, 이제 청취자님은 병원 가셔서 의사 말 수동적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들으시지 않을 겁니다. 아, 캔서라고 하니 암이구나. 수술명에 톰이 들어가니까 병든 부위 잘라낸다는 거구나 하시면서 내 몸 상태랑 치료 과정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해하시게 된 거죠. 맞습니다. 내가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큼 든든한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자, 청취자님, 오늘 이 흥미진진한 딥다이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서양 의학 용어들이 역사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쉬운 말 놔두고요. 왜 굳이 일상어 두고 그런 어려운 언어 고집했을까요? 어쩌면 그 옛날 지식인들과 의사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암호를 만들어서 일반 환자들과의 지식 격차 유지하고 권위 세우려던 측면도 역사 속에는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이죠. 지식의 독점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주 유쾌하게 증명해낸 것처럼 재치 있는 연상법이랑 원리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있다면 그들만의 그 견고한 언어 장벽도 얼마든지 시원하게 해독해낼 수 있습니다. 이 암호를 푸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내 건강과 내 몸에 대한 주도권을 의료진 손에서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되가져오는 진정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환자의 권리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다음번 병원에 정기검진 가실 일이 있다면 혹은 주말에 의학 드라마 보실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확인했던 인팍션, 토미, 이티스 같은 단어들이 대사 속에서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지 한번 즐겁게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병원과 내 몸을 보는 해상도가 확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즐기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하고 좀 신선한 심층 탐구를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주제 진짜 흥미롭죠? 맞아요. 혹시 그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셨을 때나 아니면 TV에서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의학 드라마 보실 때 도대체 저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무슨 소리야? 하고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영어도 아니고 무슨 라틴어 같기도 한 그 복잡한 용어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바로 중장년층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초급 의학 영어 단어장 그리고 그 음성 반복 기록입니다. 네, 의학 용어라고 하면 사실 다들 지레 겁부터 먹기 마련이거든요. 저부터도 일단 외우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자료의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해마 연상학습법이라는 건데요. 해마요. 그 머릿속에 있는 기억 담당하는 부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아주 유쾌하게 자극하는 방식이에요. 영단어의 낯선 발음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우리말 사례나 아니면 아주 재미있고 때로는 살짝 어이없는 상황이랑 연결하는 원리입니다. 아, 억지로 종이에 빽빽하게 쓰면서 고통스럽게 외우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스토리를 들으면서 허허하고 웃다 보면 어느새 그 단어가 머릿속에 찰싹 달라붙어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평소 심층 탐구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순하게 자료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취자님이 직접 목소리로 참여하시는 라디오 영어 교실처럼 진행할 거거든요. 아, 청취자님이 직접 참여하시는군요. 네. 오늘 청취자님은 그저 스피커 너머에서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 마치 저희와 함께 이 스튜디오 테이블에 앉아 계신 제3의 진행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단어의 뜻과 재미있는 연상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자료에 나오는 방식 그대로 청취자님도 그 단어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영어 발음 3번, 그리고 우리말 뜻 1번, 이렇게요. 예를 들면 바이탈 사잉, 바이탈 사잉, 바이탈 사잉, 활력증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완벽합니다. 지금 산책 중이시거나 운전 중이시라면 그냥 작게 웅얼거리셔도 좋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셔야 청취자님의 해마가 진짜로 움직이니까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병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징후와 기본 자세입니다. 병원 가면 의뢰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죠. 맞아요. 청취자님이 병원에 가시면 간호사가 가장 먼저 혈압계랑 체온계를 들고 다가오잖아요. 환자의 기본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네요. 드라마에서 바이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할 때 그 바이탈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연상이 있는데요. 오, 뭔가요? 환자가 세상을 향해 바이 하고 떠나기 전에 환자의 생명, 즉 바이탈이 아무런 탈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필수 사인.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아, 바이 탈 없이 사인. 네, 바이 탈 없이 사인. 와, 이거 살짝 서늘하면서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기발한 연상이네요. 자, 청취자님 기억하시죠?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소리내어 볼까요? 갑니다. 바이탈 사인, 바이탈 사인,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 아주 좋습니다. 진짜 착착 붙네요. 이 활력 징후에는 보통 어떤 게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 혈압과 체온이 포함되는데요. 피, 즉 블러드가 혈관을 누르는 압력인 프레셔.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가 혈압입니다. 블러드 프레셔, 혈압. 그리고 우리 몸 바디의 온도인 템퍼러처를 합쳐서 바디 템퍼러처가 체온이죠. 아, 바디 템퍼러처. 그런데 체온도 재는 위치에 따라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겨드랑이 밑에 체온계를 쏙 찔러 넣어 잰다고 해서 엑실러리 템퍼러처라고 부르는데요. 엑실러리요. 이건 어떻게 연상하죠? 겨드랑이 액, 밑에 찔러 넣다. 그래서 엑실러리. 하하, 액에 찔러 넣다. 엑실러리. 와, 이건 진짜 억지 같은데 너무 직관적이네요. 그게 바로 해마 연상법의 묘미죠. 청취자님,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쏙 넣는 상상을 하시면서 같이 해볼까요? 엑실러리 템퍼러처, 엑실러리 템퍼러처, 엑실러리 템퍼러처. 액과 체온. 네, 액과 체온 완벽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병원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수치 확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위, 즉 포지션을 바꾸는 것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치료법으로 쓴다는 겁니다. 아, 자세 자체가 치료가 된다고요? 그건 몰랐네요. 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자세는 그저 편하게 쉬기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한 의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정말 독특한 이름의 자세들이 많더라고요. 파울러스 포지션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우리말로는 반좌위라고 하는데요. 상체를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워서 앉는 자세입니다. 아, 비스듬히 앉는 거. 네, 숨쉬기 힘든 환자들의 폐가 더 잘 펴지도록 돕는 자세죠. 이걸 외울 때는 마치 농구 경기 중에 파울공이 날아오는 걸 피하려고 상체를 뒤로 쓱 젖히며 비스듬히 앉은 자세를 떠올려 보세요. 파울을 피하는 파울러스 포지션. 파울을 피하는 자세 맞습니다.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자, 청취자님 같이 외쳐볼까요? 파울러스 포지션, 파울러스 포지션, 파울러스 포지션. 반좌위. 그럼 그 밑에 있는 아주 긴 단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은 어떻게 연상해야 하나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정말 길죠. 이 자세는 다리를 머리보다 더 높게 올리는 자세입니다. 아, 다리를 올린다고요? 네, 그래서 다리를 머리 위로 틀어 올려. 그래서 피가 머리 쪽으로 가게 한다고 연상해 보세요. 트렌델렌, 틀어 올린다. 아, 틀어 올린다? 트렌델렌버그. 이 체위는 응급실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때 중력을 이용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과 뇌로 빠르게 보내는 조치거든요. 와, 단순하게 침대 각도를 틀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의학의 세계는 정말 알수록 신기하죠? 중력을 이용한 응급처치. 틀어 올린다? 트렌델렌버그. 자, 청취자님, 이 빈 단어도 우리 같이 정복해 봅시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버그 체위. 입에 아주 착착 붙으시는데요. 스피커 너머에 계신 청취자님도 아주 훌륭하게 따라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지는데요. 오, 다음은 어떤 내용이죠? 이제 투약과 병원의 절대 철칙인 감염 관리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약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부르는 단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알약 먹는 건 영어로 뭔가요? 가장 익숙한 방법이죠. 오랄 메디케이션입니다. 입으로 오물오물 삼켜서 먹는 약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오물오물, 오랄. 오물오물 메디케이션 좋습니다. 청취자님 함께 갈까요? 오랄 메디케이션, 오랄 메디케이션, 오랄 메디케이션. 경구투약. 네, 주사도 근육에 놓느냐, 핏줄에 놓느냐 다르잖아요. 근육 주사는 뭔가요? 엉덩이나 팔뚝 근육에 깊숙이 찌르는 주사는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인트라머스큘러, 길긴 한데. 근육이 영어로 머슬이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근육, 즉 머스큘러 안으로 인트라, 깊숙이 찌르는 주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트라, 머스큘러. 머스큘러 안으로 인트라.
자, 같이 해보죠.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 근육 주사.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무통주사 버튼을 꾹꾹 누르는 장면이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건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게 바로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제시아, 줄여서 보통 PCA라고 부르는 자가조절 진통 장치입니다. PCA 많이 들어봤어요. 단어를 뜯어보면 아주 직관적이에요. 환자, 즉 페이션트가 아플 때 스스로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하여 진통제를 투여하는 장치입니다. 환자가 조절한다.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 페이션트가 컨트롤한다. 실제로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심리적 안정감 덕분에 오히려 전체적인 진통제 사용량이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장치입니다. 와, 심리적인 요인까지 고려되는 거였군요. 환자가 컨트롤한다. 같이 소리 내볼까요?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제시아,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제시아,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제시아. 자가조절 진통장치. 네. 그리고 병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특유의 소독 냄새와 철저한 위생이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무균술이라는 단어도 자료에 있던데 이건 발음이 꽤 어렵더라고요. 어셉틱 테크닉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작은 세균 하나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어셉틱 테크닉. 이거 연상법이 또 기가 막히던데요. 네, 병균이 아예 없어지도록 싹 치우고 관리하는 기술. 그래서 싹 어셉틱. 세상에 싹 치워라 해서 어셉틱 테크닉이라뇨. 이건 정말 조금 억지 같으면서도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겠어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요. 청취자님, 균을 싹 치우는 상상으로 해봅시다. 어셉틱 테크닉, 어셉틱 테크닉, 어셉틱 테크닉. 무견술.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어셉틱 테크닉이 현대의학에서 얼마나 거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의미요? 네, 과거에는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는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감염, 즉 인펙션으로 수많은 환자가 목숨을 잃었죠. 인펙션이 감염이군요. 세균이 내 몸 안으로 팩 하고 꽂혀 들어와 퍼지는 현상, 인펙션, 감염입니다. 몸 안으로 팩 꽂힌다. 인펙션. 무섭지만 확 와닿네요. 같이 외쳐보죠. 인펙션, 인펙션, 인펙션. 감염. 그럼 이 끔찍한 인펙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스테릴라이제이션, 멸균입니다. 스테릴라이제이션.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과 미생물을 완벽하게 훔치듯 빼앗아서 씨를 말려버리는 철저한 작업이죠. 스테릴라이제이션. 아, 균을 스틸한다. 네, 병원 내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이런 철저한 멸균과 공기주의, 접촉주의 같은 예방 수칙들이야말로 사실 항생제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현대의학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와, 균을 스틸한다. 스테릴라이제이션. 청취자님, 우리 몸을 지키는 영웅의 이름입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스테릴라이제이션, 스테릴라이제이션, 스테릴라이제이션. 멸균. 자, 이렇게 위생적인 환경을 갖췄으니 이제 수술실이나 응급실 같은 긴박한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숨을 못 쉬는 환자에게 필요한 주치는 뭔가요? 바로 벤틸레이션, 환기입니다. 밀폐된 방에 창문을 열어 나쁜 공기를 밖으로 뺀다고 연상해보세요. 뺀다, 벤틸. 아, 뺀다, 벤틸레이션? 환자의 폐로 산소를 밀어넣고 이산화탄소를 빼주는 인공호흡기나 환기 조치를 뜻합니다. 뺀다, 벤틸레이션, 환기. 같이 해볼까요?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 환기. 심장이 멎었을 때 하는 심폐소생술, 그 흔히 CPR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료에 있던데 정식 명칭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네, 카디오 풀모너리 리서시테이션입니다. 와, 진짜 기네요. 길지만 해마 현상법으로 쪼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멈춘 심장, 즉 카디오와 호흡을 잃은 폐, 풀모너리를 흉부 압박으로 다시 살려내는 거죠. 심장이 카디오, 폐가 풀모너리. 맞습니다. 심장과 폐로 가는 혈류를 물리적으로 짜내서 뇌가 죽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의학적 행위입니다. 뇌를 살리기 위해 카디오와 풀모너리를 압박하는 거군요. 이름이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카디오 풀모너리 위서스테이션, 카디오 풀모너리 위서스테이션, 카디오 풀모너리 위서스테이션. 심폐소생술. 정말 잘하셨어요. 입이 꼬일 뻔했는데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응급 상황을 넘기고 나면 영양 공급도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게스트릭 가바지, 위관 영양을 하는데요. 가스트릭 가바지오. 코를 통해 위, 즉
즉 게스트릭까지 튜브를 꽂아서 영양분을 주는 식사입니다. 위까지 가는 튜브, 게스트릭. 가스트릭 가바지. 같이 해보죠. 가스트릭 가바지, 가스트릭 가바지, 가스트릭 가바지. 위관 영양. 수술에 관련된 용어들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전신 맞추는 영어가 뭔가요? 몸 전체를, 즉 제너럴을 아무것도 모르게 잠재우는 마취라고 해서 제너럴 아네스테시아라고 합니다. 제너럴 아네스테시아. 그리고 수술이 무사히 끝난 후에는 수술이 끝난 후, 즉 포스트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돌봐주는 간호인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케어가 이어지죠. 전체니까 제너럴, 끝난 후니까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우리 청취자님 입술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죠? 수술 후 관리 중에 상처를 치료하는 단어들도 인상 깊었는데요. 살이 썩는 건 뭐라고 하나요? 피가 안 통하거나 심한 감염으로 상처 부위가 썩어 죽어버리는 현상을 네크로시스, 괴사라고 합니다. 죽어버리는 네크로시스. 아, 죽어버리는 네크로시스? 네, 이렇게 죽은 살이 생기면 새살이 돋노를 방해하고 세균의 번식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패로 깎아내듯 죽은 조직을 긁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이걸 대부리망, 조직 제거술이라고 부르죠. 대패로 밀듯, 대부리망. 죽어버린다 네크로시스. 대패로 민다 대부리망. 이거 완전 생생한데요. 같이 해볼까요? 네크로시스, 네크로시스, 네크로시스. 괴사, 대부리망, 대부리망, 대부리망. 조직 제거술. 수술 후 간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상처 관리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나요? 환자가 너무 아프더라도 스스로 기침을 하고 깊게 숨을 쉬도록 의료진이 곁에서 끊임없이 독려한다는 점이에요. 아프면 그냥 푹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신 마취 동안 쪼그라들었던 폐를 활짝 펴야 폐렴 같은 합병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결국 회복이라는 건 의사나 간호사 혼자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지와 의료진의 협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아, 회복은 협력의 과정이다.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떤 의미요? 지금까지 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단어들을 배웠잖아요. 이제 환자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한 검사들과 그 과정을 기록하는 용어들로 넘어가 보자는 거죠. 건강검진의 꽃, 내시경은 영어가 뭔가요? 아, 그런 의미군요. 내시경은 렌즈가 달린 길다란 관을 몸 안으로, 즉 엔도로 깊숙이 넣어서 속이 괜찮은지, 괜찮은지 살피는 검사, 바로 엔도스코피입니다. 안으로 넣어서 엔도, 속이 괜찮은지 스코피, 네, 엔도스코피. 몸 안이 괜찮은지 보는 엔도스코피. 이건 진짜 발음이랑 의미가 찰떡이네요. 청취자님, 내시경 받을 때 꿀꺽하던 걸 떠올리며 외쳐볼까요? 엔도스코피, 엔도스코피, 엔도스코피. 내시경. 영상의학 검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임산부 배에 젤을 바르고 보거나 장기를 볼 때 쓰는 초음파 검사는 울트라소노그래피입니다. 울트라소노그래피. 사람에 들을 수 없는 초울트라 음파 소리, 소노를 몸에 쏴서 반사되는 파동을 영상으로 그리는 검사죠. 울트라 초소노 소리. 같이 갑니다. 울트라소노그래피, 울트라소노그래피, 울트라소노그래피. 초음파 검사. 그리고 그 시끄럽고 커다란 원통형 자석기계에 들어가는 MRI 검사도 있죠. 맞아요. 그 쾅쾅 소리 나는 거. 강력한 자석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부르죠. 자석이니까 매그네틱. 자석이라서 매그네틱. 네, 그리고 피 검사 중에 제일 흔히 하는 공복 혈당 검사는 아침 식사를 굶는 것, 즉 패스팅 상태에서 피 속에 달달한 당, 슈거가 얼마나 있는지 재는 검사입니다. 패스팅 블러드 슈거 테스트. 굶는다, 패스팅, 피 속의 당, 블러드 슈거. 같이 해볼까요?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자기공명 영상. 패스팅 블러드 슈거 테스트, 패스팅 블러드 슈거 테스트, 패스팅 블러드 슈거 테스트. 공복 혈당 검사. 훌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기계들을 동원해서 피를 뽑고 몸 안을 들여다보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에 남기는 걸까요? 아, 그 EMR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종이 차트에 막 휘갈겨 쓰시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종이 차트 시절에는 글씨를 잘못 읽어서 투약 사고가 나거나 기록이 누락되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긴 알아보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환자의 과거 병력, 수술 이력,
심지어 특정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간호력부터 방금 측정한 피검사 수치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전자차트, 즉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에 빠짐없이 취합하는 EMR의 역할이 절대적이 된 겁니다. 아, 환자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 과의 의사들과 수많은 교대조 간호사들이 이 EMR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신경망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통하는 거죠. 오직 이 한 명의 환자를 위한 완벽한 맞춤형 치료 방향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 수많은 검사와 전자기록들이 결국 환자를 살리는 단단한 안전망이자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위대한 안전망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볼까요? Electronic Medical Record, Electronic Medical Record,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 의무 기록 대단하십니다. 오늘 다룬 단어들이 결코 만만한 분량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많았죠. 하지만 해마 연성법의 리듬에 맞춰서 함께 소리내주신 청취자님의 열정에 진짜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취자님. 억지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운 게 아니라 바이탈 탈 없이 엑실러리에게 찔러 넣어 어셉틱 싹 치워 이런 식으로 웃음이 터지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 어려운 의학 전문 용어들이 청취자님의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저도 오늘 설명하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간호사분들이 차트를 보며 대화하시거나 TV에서 메디컬 드라마를 보실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단어들이 귀에 쏙쏙 박히는 아주 짜릿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청취자님 스스로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더 확장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오, 어떤 생각이죠? 오늘 자료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단어에는 어김없이 카디오가 붙고 몸 안쪽을 들여다보는 단어에는 엔도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심폐소생술은 카디오 퍼머널리 리서시테이션이었고 내시경은 몸 안을 보는 엔도스코피였잖아요. 정확합니다. 이처럼 현대 의학 용어의 깊은 뿌리가 되는 라틴어나 그리스어 블록, 즉 이 어원을 하나씩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추가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청취자님이 살아가면서 어떤 낯설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의학 단어를 마주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아, 카디오가 들어갔으니 심장에 관한 병이구나 하고 스스로 그 비밀을 해독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야, 단어의 뿌리 하나가 청취자님의 지식을 무한히 확장시켜줄 아주 강력한 마스터키가 되는군요. 카디오, 엔도. 단 하나의 열쇠로 수많은 지식의 문을 열어젖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통찰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스피커 너머에서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셨던 그 즐거운 감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상에서 우연히 이 단어들을 마주칠 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다시 한번 입 밖으로 소리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마는 소리내어 말하며 웃을 때 가장 활발하게 춤을 추니까요. 배움을 향한 청취자님의 그 식지 않는 호기심과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오늘의 6회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채워줄 새롭고 재미있는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이랑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과 직결되지만 거리감이 느껴진다. 바로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병원이죠. 혹시 그 병원 로비에 딱 서서 진료과 안내판을 이렇게 올려다보며 당황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아파서 갔는데 안내판에는 온통 그 복잡한 영어 의학 용어들이 가득하니까요. 맞아요. 나는 그저 막 소화가 안 되거나 무릎이 아파서 온 건데 말이죠. 게다가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툭툭 던지는 그 낯선 단어들 때문에 아파서 위축된 마음이 그 언어 장벽 앞에서 한 번 더 작아지곤 하잖아요. 네, 충분히 공감 가는 상황입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 특유의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집중 탐구 시간에는요, 아주 흥미롭고 실용적인 자료들을 좀 엮어봤습니다. 기초 의학용어 목록, 그리고 그 생생한 발음 오디오, 또 이것들을 억지로 외우지 않고도 머릿속에 찰싹 달라붙게 만드는 아주 기발한 암기 가이드입니다. 그 암기 가이드. 네, 저도 자료를 미리 봤는데 특히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예전처럼 텍스트를 눈으로만 보고 달달 외우는 방식의 한계를 느끼시는 중장년층 청취자님들께 아주 유용하겠더라고요.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이 바로 그 해마 연상학습법이죠. 해마 연상학습법이요? 이름만 딱 들으면 뭔가 뇌과학이 아주 복잡한 이론 같기도 한데요. 그 원리 자체는 아주 직관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가 해마인데 이 해마는 지루하고 평범한 정보는 금방 지워버려요. 하지만 아주 독특하거나 감장을 자극하는 정보는 장기 기억 저장소로 꽉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하, 평범한 건 버리고 독특한 건 잡는다.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이함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가이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친숙한 말이나 우리말 발음이 주는 묘한 유사성을 다소 억지스럽더라도 영어 의학 용어에 과감하게 엮어버립니다. 억지스럽더라도 엮는다. 재밌네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그 엉뚱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순간 해마가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오, 억지스러운 연결고리가 오히려 뇌에는 강력한 접착제가 된다는 뜻이군요.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라디오 영화 교실 같은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오디오 자료를 분석해보니 아주 일관된 패턴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하나의 단어를 3번씩 반복해서 소리내는 그 코랄 리스폰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귀로 다시 듣는 이중 자극을 주는 방식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님,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산책 중이시더라도 혹은 집안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단어를 짚어드릴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콧노래를 부르듯 3번씩 함께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진료과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되는 곳, 바로 내과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따르면 내과는 인터널 메디신입니다. 연상되는 스토리가 아주 깔끔하더군요. 우리 몸 안, 즉 내부를 뜻하는 인터널에 있는 장기들을 진찰하고 그에 맞는 약인 메디신을 처방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몸속 장기를 다스리는 약, 인터널 메디신. 네, 몸 안의 약이라는 직관적인 연결이네요. 자, 총시자님, 입 밖으로 꺼내서 이 단어를 우리 뇌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인터널 메디신, 인터널 메디신, 인터널 메디신. 인터널 메디신. 마지막으로 크게, 인터널 메디신. 발음이 입에 붙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자, 내과를 알아봤으니 외과도 빠질 수 없죠. 일반 외과는 제너럴 서저리라고 부릅니다. 제너럴 서저리요. 제너럴 하면 보통 일반적인 이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장군을 의미하기도 하죠. 병원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수술인 서저리를 총괄 지휘하는 장군 같은 진료과라고 상상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 수술을 지휘하는 장군? 제너럴 서저리. 이거 연상이 확 되네요. 청취자님, 같이 소리내어 볼까요? 제너럴 서저리, 제너럴 서저리, 제너럴 서저리. 제너럴 서저리. 씩씩하게 한 번 더. 제너럴 서저리. 좋습니다. 내과와 외과의 기본을 잡고 나니 벌써 안내판이 조금 덜 무서워지는 기분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이 발음 유사성을 활용한 연상법들 중에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약간은 실수가 터져 나오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마 정형외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작성자의 기발함에 꽤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정형외과가 영어로 오소피딕 서저리인데 이걸 어떻게 연상시켰는지 기억나시죠?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뼈가 오소소 부러졌을 때 흘러내리는 피를 닦고, 즉 피딕, 뼈를 맞추는 수술이라는 겁니다. 뼈가 오소서 부러져서 피 닦는다. 오소피딕. 솔직히 처음엔 전형적인 아재 개그 같아서 웃음이 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문장을 한번 딱 들으니까 단어가 절대 잊히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앞서 말씀드린 해마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뼈가 오소소 부러져서 피를 닦는다는 상상 속 이미지는 다소 우스꽝스럽잖아요. 하지만 감정적인 동요, 즉 어이없는 웃음을 유발하죠. 확실히 뇌리에 박히네요. 건조한 라틴어 어원 외우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네, 우리 뇌는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동반될 때 정보를 훨씬 더 깊이 새기거든요. 자, 뼈가 오소소 부러진 그 아찔하지만 우픈 상황을 떠올리며 소리 내어 보시죠. 오소피딕 서저리, 오소피딕 서저리, 오소피딕 서저리, 오소피딕 서저리. 오소피딕 서저리.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데 머리엔 콕 박힙니다. 오소피딕 서저리.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부인과를 설명한 부분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부인과를 가이네콜로지라고 하는데요. 아, 그 부분도 아주 재밌었죠. 네, 이 단어를 여성, 특히 친근한 사투리 표현인 가시네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부르는, 즉 코라는 곳이라고 풀어냈더라고요. 가시네를 부른다? 가이네콜로지. 언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유쾌한 발음 매칭입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가이네콜로지라는 간판을 보았을 때 이 연상 스토리를 떠올린다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가벼운 미소가 번질 겁니다. 함께 중얼거려 보겠습니다. 가이네콜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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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네콜로지. 가이네콜로지. 네, 입에 착착 감기네요. 이번엔 아이와 산모가 있는 공간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곳들이죠. 소아과는 피디아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발음의 유사성을 아주 재치 있게 살렸더군요. 에너지가 넘쳐서 피가 끓는, 즉 피디 끓는 활기찬 아이들을 달래고 치료하는 곳이라고 연상하는 거죠. 피가 끓는 아이들, 피디아트릭스. 청취자님도 그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며 3번 발음해 보시죠. 피디아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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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아트릭스. 피디아트릭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는 곳 3과는 어떻게 부를까요? 바로 옵스테트릭스입니다. 산모가 힘든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아서 등에 옵스테트릭스. 아기를 낳아 obstetrics. 네,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있는 따뜻한 시각적 이미지가 단어의 차가운 발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훌륭한 연상입니다. 정말 눈앞에 포대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obstetrics, 옵스테트릭스, obstetrics, 옵스테트릭스. obstetrics. 여기까지 기본적인 진료과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복잡하게만 보이던 영어 단어들이 우리말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입히니까 금세 친숙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확실히 거부감이 줄어들죠.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진료과, 그리고 우리 몸의 친숙한 부위들을 다루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각과 직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차례입니다. 감각과 직관이요? 아,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기초 영어 단어를 그대로 나열해서 이름 붙여진 곳들 말씀하시는군요. 네, 대표적인 곳이 이비인후과입니다. 귀, 코, 목을 영어 단어 그대로 이어붙여서 이열, 노즈, 스로트라고 부르죠. 귀는 이열, 코는 노즈, 목은 스로트. 합쳐서 이열, 노즈, 스로트. 자료를 보니까 이 단어들을 기억할 때는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아주 가벼운 신체적 움직임을 더해주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체화된 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체적 감각과 언어를 연결하면 기억의 통로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청취자님, 지금 상황이 허락하신다면 귀, 코, 목을 순서대로 가볍게 톡톡 짚으면서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해보겠습니다. 이열, 노즈, 스로트. ear, nose, throat. 귀, 코, 목 짚으면서 이열, 노즈, 스로트. ear, nose, throat. 이열, 노즈, 스로트. 네, 이비인후과에 이어서 피부과도 살펴보죠. 피부과는 더마톨로지입니다. 이것도 재밌었어요. 상처나고 거칠어진 피부에 치유하는 연고를 더 발라야 한다는 의미로 연결했더군요. 연고를 더 발라? 더마톨로지. 네, 이것도 정말 일상에서 누군가 다쳤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법한 말이라서 더 와닿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연고를 바르는 신용과 함께 소리내어 보시죠. 청취자님, 더마톨로지, 더마톨로지. 연고를 더마톨로지. 피부에서 시선을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를 다루는 비뇨기과가 있습니다. 비뇨기과는 유롤로지라고 하는데요. 소변을 뜻하는 영어 접두사에서 온 말이지만 직관적으로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길, 즉 유로를 치료하는 곳이라고 받아들이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소변이 흐르는 유롤로지. 길이라는 이미지가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같이 해볼까요? 유롤로지. 자, 이쯤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다루었던 단어로 잠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청취자님? 몸 안의 장기를 다루는 내과, 바로 인터널 메디슨이었죠. 네, 종합병원 같은 큰 의료기관에 가두면 이 내과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장기마다 담당하는 전문 분야가 나뉘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생명 유지의 핵심인 심장을 다루는 순환기 내과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터널 카디올로지입니다. 여기서 카디올로지를 기억하는 방식이 또 아주 재치 있습니다. 가슴속 심장에 힘차게 카디 하고 카디 뛰어 하고 박동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심장이 카디 뛰어, 인터널 카디올로지.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면서 발음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터널 카디올로지, 심장이 카디 뛰어, 인터널 카디올로지. 그리고 내과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콩팥, 즉 신장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장내과입니다. 인터널 네프롤로지라고 하는데요. 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죠. 내 피를 필터로 걸러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피를 걸러내는 그물, 즉 네프로를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피를 네프롤로지. 내 피를 걸러내는 네프롤로지. 이 단어는 길이가 꽤 길어서 처음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의미를 알고 나니 발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인터널 네프롤로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의학 전문 용어들도 결국은 그 장기의 기능이나 의학적 역할을 설명하는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용어 자체가 가진 권위나 낯섦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우리말 발음으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진료과들을 넘어 병원 건물 안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원에는 진료실 외에도 특수한 목적을 가진 아주 중요한 핵심 공간들이 있죠. 네, 특히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순간에 꼭 알아야 할 장소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은 이머전시 룸입니다. 아마 이 단어는 일상에서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공된 자료에 나온 연상법이 그 긴박한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다급한 상황, 예를 들어 어디 부딪혀서 이마가 깨질 것 같은 엄청난 위급 상황에 정신없이 달려가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죠. 이마가 깨질 땐 이머전시 룸.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니라 상황 그 자체를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 긴박함을 목소리에 조금 담아서 빠르게 3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머전시 룸. 다급하게 이머전시 룸.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후 만약 환자에게 중대한 외과적 개입이 필요하다면 다음으로 이동할 장소는 수술실이 될 겁니다. 수술실은 오퍼레이팅 룸이라고 부릅니다. 오퍼레이트라는 단어는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어떤 거대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정밀하고 큰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큰 작업을 오퍼레이트하는 방, 오퍼레이팅 룸. 수술실 앞에 무거운 공기를 떠올려보며 소리내어 봅니다. 오퍼레이팅 룸. 그렇다면 그 큰 작업, 즉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환자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갈라지게 됩니다.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면 중환자실로,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회복실로 이동하죠. 먼저 중환자실은 인텐시브 케어 유닛입니다.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요? 네, 인텐시브는 아주 강렬하고 집중적이라는 뜻입니다.
의료진이 밤낮 없이 환자의 미세한 변화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케어, 특수한 구역, 유닛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자료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중환자실도 환자의 질환에 따라 내과계는 메디컬, 외과계는 서지컬, 심장질환은 카디악 등으로 아주 치밀하게 분류되어 운영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유닛, 인텐시브 케어 유닛. 단어의 길이만큼이나 무게감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천천히 그 의미를 곱씹으며 3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인텐시브 케어 유닛, 인텐시브 케어 유닛, 인텐시브 케어 유닛, 인텐시브 케어 유닛. 인텐시브 케어 유닛.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술 후 잃어버린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회복실은 리커버리 룸이죠. 네, 리커버리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상태로 되찾다, 회복하다 하는 긍정적인 힘을 가진 단어입니다.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체력을 리커버리하는 곳, 리커버리 룸. 건강을 되찾는 그 안도감을 상상하며 소리내어 보시죠. 리커버리 룸, 리커버리 룸, 리커버리 룸, 리커버리 룸. 리커버리 룸. 이렇게 공간을 따라가다 보니 마치 병원 안을 직접 걸어다니며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전체적인 여정과 그곳에서 환자의 손벌이 되어주는 분들, 그리고 시스템에 관한 용어들입니다. 환자의 병원 여정은 크게 2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죠. 병원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 입원은 영어로 어드미션입니다. 이 단어의 연상법도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했더군요. 네, 환자가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네, 이제 저희 병원에 들어오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어드밋, 즉 허락 혹은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선생님의 허락을 받는 어드미션, 함께 소리내어 볼까요? 어드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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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미션. 어드미션. 그렇다면 모든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 퇴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퇴원은 디스차지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다룬 모든 의학 용어 중에 이 단어에 담긴 뉘앙스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디스차지, 어떤 뉘앙스인가요? 차지가 에너지를 채우고 충전하는 것이라면 디스가 붙어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이 되거든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라는 에너지를 가득 충전한 뒤 마침내 그 활력을 세상 밖으로 뿜어내며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역동적인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충전된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디스차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지는 단어네요. 완쾌의 기쁨을 담아 활기차게 발음해 보시죠. 디스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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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차지. 디스차지. 자, 이제 퇴원하기 전까지 환자가 실제로 머무는 공간과 돌봐주시는 분들을 살펴봐야겠죠. 여러 환자가 함께 생활하는 넓은 병동을 워드라고 합니다. 네, 이 워드라는 공간에서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는 핵심 인력들이 있죠. 바로 전문 간호사분들입니다. 영어로는 Registered Nurse, 우리말로는 면허 간호사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명부에 등록된 전문 의료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호칭이네요. 정식으로 등록된 Registered Nurse.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담아 불러보겠습니다. Registered Nurse, Registered Nurse, Registered Nurse, Registered Nurse. Registered Nurse. 자, 청취자님,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의 가장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큰 산처럼 보이는 단어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길이가 상당해서 안내판에서 마주치면 지레 겁을 먹기 십상인 용어인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인테그레이티드 너싱 케어 서비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 너싱 케어 서비스. 너무 길어요. 알파벳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압도당하기 쉽지만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원리를 적용해보면 이것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라면 핵심을 파악하는 거요? 네, 이 긴 단어의 핵심은 맨 앞에 있는 인테그레이티드입니다.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 없이도 병원의 전문적인 간호와 세심한 간병이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제공된다는 뜻이죠.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서비스 하나로 모두 합쳐져 있다는 그 개념만 머릿속에 쥐고 있으면 됩니다. 간호와 간병을 하나로 통합한 integrated. 핵심을 파악하니까 이 긴 단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오늘의 마지막 콜 앤 리스폰스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연상학습의 내공을 10분 발휘해서 자신감 있게 3번 소리내어 보시죠.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통합된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정말 훌륭합니다. 이 길고 복잡한 걸 우리가 함께 해냈네요. 단어 하나하나를 단순히 귀로 스쳐보내지 않고 직접 입술을 움직여 발음하며 뇌에 각인시킨 청취자님의 적극적인 참여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를 모두 샅샅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경험했는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불과 20-30분 전만 해도 아주 막막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수십 개의 의학 영어 용어들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해마 연상학습법이라는 기발한 도구와 콜 앤 리스폰스라는 실천이 더해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뼈가 오소서 부러지는 오소피딕 서저리부터 이마가 깨질 듯 다급한 이머전시 룸, 그리고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는 디스차지까지. 아마 내일 당장 병원에 가셔서 진료 안내판을 보신다면 머릿속에서 이 유쾌한 스토리들이 자동으로 재생되며 미소 짓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과정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무언가를 학습하는 아주 본질적인 태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본질적인 태도일까요? 누군가가 잘 정리해둔 텍스트나 지식을 그저 수동적으로 눈으로 쓱 훑고 지나가는 것은 사실상 정보를 소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식은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낯선 정보에 나만의 의미를 억지로라도 부여해보고 내 일상의 언어와 연결지으며 입 밖으로 소리내어 물리적인 실체로 만들어낼 때 비로소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소비가 아니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군요. 네, 그 과정이 약간은 엉뚱하고 유치할지라도 오히려 그 유쾌함이 기억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려준다는 것을 오늘 직접 확인하신 셈입니다. 지식을 텍스트에 가둬두지 않고 내 목소리로 꺼내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오늘 탐구한 내용들이 단지 병원 안내판을 잘 읽기 위한 요령을 넘어 우리 뇌를 사용하는 새롭고 즐거운 방식을 발견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께 한 가지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는 오소피딕 서저리처럼 진입장벽이 녹아 보이던 단어들을 말도 안 되지만 묘하게 설득력 있는 나만의 소리 연상법으로 멋지게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의 일상이나 업무 환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평소에 이건 내 분야가 아니야 혹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며 덮어두었던 정보들이 분명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복잡한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의 매뉴얼일 수도 있고 골치 아픈 경제 용어나 부동산 법률 용어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그 차갑고 딱딱한 정보들에도 오늘 병원 용어에 했던 것처럼 나만의 엉뚱하고 유쾌한 소리 연상표를 슬쩍 입혀본다면 어떨까요? 그저 어렵다고 피하기만 하던 미지의 세계가 나만의 스토리로 재창조되는 즐거운 놀이터로 변하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짜인 무거운 지식의 체계에 나만의 가벼운 상상력으로 균열을 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흥미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낯선 병원 용어들을 유쾌하게 정복하시며 느꼈던 그 성취감과 에너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마주칠 어렵고 답답한 정보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청취자님만의 기발하고 엉뚱한 스토리를 마음껏 입혀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배움이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얼마나 통쾌하고 즐거운 지적 유희가 될 수 있는지 그 한계 없는 확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집중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를 가득 안고 세상 밖으로 디스차지.